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란 특검에서조차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완전히 소설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 법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에, 헌법과 형법을 봤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이죠. 한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다 방송을 보셨죠? 보면은 처음부터 말이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사님들이 판결을 할 때는요, 설시부터 먼저 하죠. 쉽게 설명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유죄라고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처음부터 어떤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번호 2025 고합 1219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설시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이죠. 먼저 결론부터 내리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말이죠. 공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유죄의 심정으로 공판을 진행했을 것으로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원래 특검은 말이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추구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죠. 자,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와 있듯이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란 특검에서 말이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보다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게 죄가가 더 크겠죠. 그런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보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죄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판사가 오히려 더 무거운 것을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을 볼 때요, 형사 33부는 처음부터 말이죠, 유죄의 심정 가지고 재판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죠,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여러분 내란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에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일단 관련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를 아주 내란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자, 그건 이제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는요, 헌법 77조에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란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은 아마 직권 남용 혐의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란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계엄 선포 요건이 미비하다든가 또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제한했다든가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지 않아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 포고령을 발표를 했거나 또 단수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죠. 그리고 말이죠, 국회와 선관위에 봉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엄하에서 또 당연히 군인들이 출동한 것은 당연한데 말이죠. 그 출동한 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바로 직권남용의 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런 것을 두고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형법 87조의 내란으로 규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가 없다. 그 선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직권남용의 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이죠, 형법 제87조에 보면은 내란 과정에서 폭동이라고 납니다. 폭동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진관 재판장 폭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방송 한번 보시죠. 12상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인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강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진관 재판장 얘기처럼 폭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과 김용년의 행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인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국어사전에서 폭동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볼까요? 폭동이라는 것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본 비상계엄에서 말이죠, 집단적 폭력 행위가 있었습니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힌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법원은 말이죠, 내란에 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내린 판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내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급심은 말이죠,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란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폭동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호자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는 아까 이진관 재판장이 얘기한 폭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는 이 뒤에 것을 빼먹었습니다.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실행행위는, 그러니까 폭동의 실행행위는 살상이나 파괴나 약탈이나 단순 폭동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합되고 있어야 폭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의 실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이런 여러가지 폭력행위가 혼합되는 행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한덕수를 나쁜 사람으로, 윤석열을 나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빼먹은 것이죠. 대부분의 판례를 빼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폭동이 분명히 말이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분명히 대부분 판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본 비상계엄에서요, 내란의 실행행위, 내란이 되려면은 폭동을 동반한 실행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실행행위가 아까 살상, 파괴, 약탈, 단순 폭동 이런 이제 폭력행위가 혼합되어 있는 행동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번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기껏 말이죠, 국회를 뭐 봉쇄하려는 어떤 질서 유지, 그리고 선관위를 간 것, 그 정도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한 지방인가요? 지역도 아니죠. 어떻게 한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지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동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관의 이 판단, 폭동이라는 것은 오류라기보다는, 이 판단의 오류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그리고 벌을 주기 위한, 한덕수, 윤석열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기 위한, 또 더 심하게 이어가면은 내란몰이의 판결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네 번째로요, 이진관 재판장은 12선 비상계엄을 말이죠, 친위 쿠데타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관련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진관 재판장이 친위 쿠데타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친위 쿠데타는 어떤 거냐면 말이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집권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인 수단,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벌인 쿠데타, 이것이 바로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이럴 경우는 보통 입법부를 해체합니다. 국회를 해산해버리죠.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아주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권한을 막 행사해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조치로는요, 국가의 헌법을 무효화시켜버리고요,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요, 정부 수반에게 독재적인, 대통령에게 아주 독재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친위 쿠데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말이죠, 민주당의 폐악질, 국무위원들의 탄핵,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수의 군인들이 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실탄도 장전 안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지도 안 했고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니까 그냥 바로 해제해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백보 양보해서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친위 쿠데타의 그 요소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한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석이 다수 의석인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독재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덮어씌우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 소추 후에 말이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가요, 뭐 벌떼같이 비록 탄핵은 소추가 됐지만은, 결의가 됐지만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위해서 체포하고 말이죠. 이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은 진짜 소설이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또, 이진관 재판장은요, 12.3 비상계엄에서 사망자가 없고 이런 것이 종료된 것이 말이죠. 국민들이 맨몸으로 지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일까요? 자, 또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에서 사망자가 없고 몇 시간 안에 종료된 것이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이 부분에서 울컥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쇼맨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 707 책임대장 기자회견 국회 정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계엄군이 말이죠,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당하고요, 쫓겨나고 밀려나가고 말이죠, 수모당하고 이런 건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안귀령이라는 여자가 말이죠, 경호원인지는 몰라도 덩치 큰 사람을 대동하고 사전에 말이죠, 화장까지 하고 계엄군에 말이죠, 총기를 탈취하려는, 계엄군이 뭐 총기를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쇼를 한 거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막았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적도 없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말이죠, 그 봉쇄하는 것을 뚫고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것이 모든 정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분석과 비평이 여러분 틀렸습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은 저도 말이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현실, 그러니까 간첩들이 우글우글거리고요, 부정선거 규명을 해야 되고요, 또 친중 친북 세력들이 흘러넘치고요, 주사파들이 나라를 흔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거, 이걸 말이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다 개몽이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알고 있지만은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재판에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는 왜 이랬을까요? 일단 말이죠,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판결의 존중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죠. 절대로 판결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 내용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는 말이죠,
어제 그 방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이 선고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얻은 정보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령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기현 판사가 일반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엉터리 판결, 소설 같은 판결을 어떻게 볼까요? 지금 사실 내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은 분명하고 내란은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죠. 변호인들이 좀 대처를 잘 못한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 때 판사를 보면서 설득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방청석을 보고 연설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마 재판관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중령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보고요. 오히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흐르던 것이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심스럽게 한번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 심판 받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살아난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죠. 국무총리가 탄핵 인용해버리면은 국정이 마비가 되니까 대통령은 기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은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년 구형에서 23년을 선고받아서 화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말이죠. 내란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러나 직권남용은 지금까지 진행 과정, 재판 과정을 봤을 때에 무리하게 진행하고 말이죠.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 직권남용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내란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